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박성주 A입니다. 마케팅 학교의 대표 컨텐츠죠. 전문가와의 인터뷰로 마케팅 인사이드를 발굴하는 마케팅 구루. 오늘도 깊은 인사이트를 보유한 전문가와 마케팅 구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세컨드 펭귄의 저자이시자 아이디어스와 텀블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백패커의 최고 전략 책임자 임승현 CSO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메이드 플랫폼 아이디어스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운영하고 있는 백패커의 CSO인 임승현입니다. 근데 오늘은 세컨드 펭귄의 저자로서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 만났으니까 가벼운 주제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저희 작가님하고 우리 작가님이 쓰셨던 세컨드 펭귄 그리고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시청자분들께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책을 쓰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시대에 따라서 그 중요한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네.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 저는 퍼스트 펭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은 이제 과감하게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는 penguin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자산 유동성이 막 심화되면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되신 분들, 2차 전지 투자자들, 테슬라, 비트코인, 그쵸. 네, 굉장히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창업가도 마찬가지로 퍼스트 펭귄인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그분들의 성과는 치아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이번 생은 망했어. 벼락거지가 될 거야. 이런 어떤 그 약간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갑자기 막 뛰어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유튜브 보시면은 막 갑자기 6개월 만에 1억 버는 법, 1억 버는 법이 어찌나 쉬운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맞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좀 책을 썼고요. 왜냐하면 사실 퍼스트 펭귄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 1%의 생존자이거든요. 네, 99%의 이제 불확실성의 바다에 뛰어드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쵸, 네, 저는 이제 퍼스트 펭귄보다는 반드시 모두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세컨드 펭귄으로서도 충분히 이제 리스크를 낮추고 기대값을 최대화하면서 보상을 좀 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취지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이제 막 다 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을 잘 버는 방법 이런 쪽으로 매진해갖고 뭔가 보상에 대한 사람들의 포커스는 많이 맞춰 있는데 이 리스크라던가 실제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진지 이런 거에 대한 거에는 좀 모르거나 아니면 약간 도외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취지 자체가 되게 좋았고 이제 저는 운이 좋아서 사실 책을 좀 먼저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작가님에 대해서 책으로 먼저 좀 접했는데 우선 작가님이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셔서 글을 쓰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좀 되게 좋았던 스타트업들 전도 유망했던 스타트업들을 이제 두세 군데 이렇게 계속 이제 다니시면서 근무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변화라던가 혹은 산업지를 바꾸면서 많은 창업주들을 실제로 만나보셨을 텐데 혹시 실제로 창업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일단 간단한 대답은 없고요. 없고요. 네, 책에서 이제 그 퍼스트 펭귄과 세컨드 펭귄을 대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당신은 퍼스트 펭귄인가 세컨드 펭귄인가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네, 이런 질문이 이제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딱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일하고 어떤 포지션에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창업자들 만나면서 나는 세컨드 펭귄이구나 이런 거를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세컨드 펭귄이 꼭 창업을 하지 않는다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세컨드 펭귄이 되는 그 길에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창업을 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저희 같이 일하는 회사에 대표님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인격적으로 되게 좋은 분이고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잘 되게 하고 싶고 그분과 같이 잘 되게 하면서 저희가 비전이 창작자 생태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럼 처음부터 제 질문에 답변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생각하고서 그러셨군요. 그럼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혹시 어떤 기업가형 인재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컨드 펭귄과 같이 근무를 하고 싶으신지 또 저는 스타트업이 초기에 이제 구성한 단계에서 인원수도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이상적인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일단 본인이 왜 창업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역량과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싶은지 근본적인 동기와 욕망이 뭔지를 잘 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잘 알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잘 보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세컨드 펭귄을 그때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저는 딱히 그 수가 또 뭐 공동 창업자가 있어야 된다, 뭐 3명이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뭐 그런 수보다는 그런 이제 나에게 부족한 세컨드 펭귄을 정확히 이제 규정하고 그 사람이 있는가, 이게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나중에 되게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고 힘든 시기를 이제 벗어날 때 그때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은 이게 그 세컨드 펭귄이 아예 어떤 특정한 롤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먼저 규정하고 내가 정리가 됐을 때 나에게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보시는. 혹시 그 세컨드 펭귄이 약간 뭐 경영진이나 뭐 쓰레벨이나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이제 퍼스트 펭귄은 사실은 창업자거나 처음에 도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스타트업 핵심 멤버. 그래서 창업자보다 더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기업가형 인재로서 스타트업을 성장시켜가는 이런 인재들이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의 사실 99%는 이제 창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 멤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저는 진정한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이제 구성체가 이제 점점 더 크게 발전하는 걸 목표로 두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를 보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이제 이 필드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광고주들을 보게 되고 창업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 보게 되는데 이게 창업에 대한 난이도라던가 환경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창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사회에서 조금 같이 짊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뭔가 창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뭐 창업주나 혹은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형 인재들 혹은 세컨드 펭귄들한테 일부 전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조금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나 기존 창업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봐도 예전에는 이제 투자를 받으면 대표 개인 연대 보증을 걸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이제 망하면 같이 그거를 이제 책임져서 빚쟁이가 되는 감옥을 가거나 그래서 그런 되게 불합리한 것들이 이제 왕왕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조금씩이지만 개선되었다고 생각은 이제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사회적 인식이나 아니면은 좀 사실 저희 이제 투자 세계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금융가들도 많아졌고 벤처 캐피들, VC들도 되게 많아졌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셋이나 이 태도가 되게 이제 스타트업 지향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험 자본이기 때문에 그냥 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어서 회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가고 어떤 조언도 주고 상생하고 이런 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VC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되게 많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스타트업의 생태계나 창업자들 정말 잘 이해하고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VC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저희 이제 백패커에 투자한 알토스 벤처스 같은 그런 기업이 굉장히 좋은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런 파트너분들도 이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그 조언도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조언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하우스가 많이 있으면 저는 되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회수 시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면은 그 엑싯 전략이라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M&A나 인수합병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고 뭐 사업을 이제 인수하지 않더라도 뭐 인재를 인수하는 액콰이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큰 기업에서 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경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관행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필드에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라던가 약간 조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창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막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야 가서 돈 벌어보자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뭔가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서 파트너들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말씀해 주셨던 뭐 좀 좋은 VC를 좀 만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는 제도도 조금씩 더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계속 짚어갈 예정인데 일단은 책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아서 먼저 책을 좀 접하게 됐는데 이게 일반 서적이랑 다르게 이제 실제 상황들을 조금 가정한 수치들을 이제 후반부에 실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수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뭐 리딩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정리를 해서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 작성 방식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책을 이렇게 쓴 방식이 뭐 좀 계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책을 되게 일단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입 컨설턴트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스타트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수가 거의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고 네. 있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도움이 되더라도 별로 존경하고 싶진 않고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에 의해서 또 이제 배우고 막 이러기보다는 일을 빨리 쳐내고 이렇게 이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그리고 사실 사수들도 이제 잘 보고 또 제가 또 그 위치에 돼 보니까 잘 몰라요. 이제 이 세계가 거의 약간 새로운 세계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죠. 퍼포먼스 마케팅도 뭐 최근 발전되는 게 형은 몇 년이고 그렇죠. 최근 또 몇 년간 또 바뀌고 있고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번 학습하고 배워가는 것이 누군가 가르쳐주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정말 양질의 도서를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사람마다 또 좋은 그 시기에 맞게 좋은 또 책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나한테 맞는 책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항상 느꼈던 아쉬움은 왜 이렇게 개념적이고 실제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되게 두루뭉술한 느낌. 네,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알려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뭐지라는 게 명확히 남아 있어서 내 역량에 정확히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책을 덮고 나서 돌이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꼭 써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책을 쓴다면 반드시 그 실무자들에게 나보다 좀 한 걸음 뒤에 있는 후배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서적들보다는 이제 이론적인 것 플러스 이제 실무적인 것까지 맞습니다. 조금 더. 저는 사실 그 파트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뭐 책 얘기는 계속 할 거니까 네네. 조금 더 넘어가 보고 처음에 이제 작가님 소개글이 먼저 앞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이 근무를 하셨고 어디서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컨설팅 회사에서 먼저 사회생활을 하신 다음에 네네. 이제 쿠팡으로 처음 이직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타토익을 만들었던 이제 리드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텀블벅하고 아이디어스를 하고 있는 이제 백패커에서 맞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자 소개할 때 나왔던 글 중에 흙만지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쿠팡으로 먼저 이직을 하셨다라고 네네.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게 흙만지는 일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두루뭉술하게는 알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그리고 왜 또 표현을 빌리자면 흙만지는 일을 하고 싶으셨는지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컨설턴트로서 신입으로 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이제 케이스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아서 이제 훌륭하신 그 선배들과 또 좋은 클라이언트와 좋은 프로젝트를 만나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역량을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계속 느꼈던 좀 아쉬움은 굉장히 이제 전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사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네. 이제 오너가 보통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회사의 방향성, 여러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져오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너의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사업부를 뭐 잘하고 고객들을 어떻게 새롭게 뭐 신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지만 정작 제가 그것을 이제 실제 실무로서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제가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준을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약간 저희 부모님이 20년간 이제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네. 네네. 운영하시면서 제가 만약에 컨설턴트로서 실력을 계속 쌓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이런 인사이트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가 좀 다르고 푸는 문제가 좀 다르기 그렇죠. 때문일 네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그 실무 현업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영업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요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높은 단위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굉장히 이제 실무적인 문제를 풀고 싶었던 게 이제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보면서 근거를 가지고 전략을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굉장히
진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걸 이제 막 그 당시에 요청하면 뭐 전산팀이 있어서 데이터 추출해서 가공해서 주는데, 또 저희가 원하는 컷이 아니면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스타트업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 만지고 싶다, 내가 그걸 추출하고 가공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측면이었었고,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스타트업을 택한 또 주요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유통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실제로 많이 다뤄보는 경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 계실 때는 이제 손에 쥐는 정보가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먼저 전달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고 맞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이제 로우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가공도 하고 싶으시고, 그로 인한 실무적인 솔루션을 내고 싶어서 이제 흥만지는 맞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된 거구나. 네네. 근데 그게 되게 보는 시야가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컨설턴트로서 받은 데이터는 전사적인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제 실무단에서 실무자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그거보다 더 낮은 순위로 있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하신 부분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전사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매출, 뭐 이익, 뭐 고객 이런 데이터들 모두가 같이 보는 그런 데이터들도 이제 있고, 네. 실무에서는 훨씬 그 부서에 좀 스페시픽한 그렇죠. 그런 이제 지표들을 많이 볼 텐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실무에서 보는 데이터들을 직접 보고 싶다,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분명 있었고요. 네.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그 데이터를 직접 만지면서 추출하고 가공하고 싶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실 요청하고 그걸 자료청하려면은 그것도 일종의 역량인데, 제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미리 이제 짐작한 후에 그것들을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그 팀한테 요청해서 줬을 때 가장 잘 나오거든요. 그걸 막 요청하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서로 힘 빠지고. 그렇죠. 리소스만 네. 들어가고. 네. 근데 이제 그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제가 그냥 막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사이트가 막 이제 있는 점인지 뭐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막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막 붙여봤을 때 또 거기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적 호기심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거는 컨버전이 뭐 높네, 이 제품은 이거 단가가 마진율이 되게 높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서 되게 이제 좀 실제적인 실무적인 지식들이 많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양한 필드에서,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가 이제 책으로.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좋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작가님 소개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 좀 될 것 같고, 이제 직접 쓰셨던 세컨드 펭귄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저희도 어쨌든 뭐 더 공유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책을 읽었던 저자로서 몇 가지 질문하면서 이제 작가님 인사이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창업자랑 기업가형 인재를 이제 퍼스트 펭귄하고 세컨드 펭귄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서술을 해주셨어요.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특징을 조금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스트 펭귄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의 높은 바다에 그냥 뛰어든 그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제 과감하고 직관이 이제 되게 있고 또 인간적인 매력도 있습니다. 그쵸. 가진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비전과 또 이런 가지고 동료들을 모으고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 심지어 이것들이 이제 저는 그 스타트업의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사실은 막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막 잘 설계하고 뭐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성공한다기보다는 매번 시도하고 부딪혀보고 낙관과 긍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면서 시도하면서 이제 답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해서 퍼스트 펭귄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딜레마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에 이제 성공시켰던 그 바로 그 장점이 다음 단계에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시리즈 B의 저주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투자도 받고 이제 좀 마케팅을 하면서 동료들을 모으고 조직 구조도 커지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스타트업이 갑자기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를 만나면서 창업자들이 많이 당황해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퍼스트 펭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으로 결정하고 막 과감하게 결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일하고 뭐 더 큰 동료들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펭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컨드 펭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핵심 멤버일 수도 있고 뭐 C레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세컨드 펭귄으로서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분들의 이제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관보다는
이제 합리성으로. 합리성. 네.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틀리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99%가 실패하는데 사실은 1%가 성공하는데 엄청 성공하기 때문에 기대값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은 이제 선택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컨드 펭귄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99% 확률로 틀리는 거야. 그쵸. 네. 그런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대표가 창업자들이 쭉 끌어나가면서 꽤 규모가 커지고 꽤 조직 구조가 이제 안정돼 있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성공 전략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빠르게 막 과단하게. 근데 그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졌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좀 다룰 것인지, 그 사람들 어떻게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가 세컨드 펭귄이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창업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네네. 창업자의 꿈과 이상이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이제 맞습니다.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폭주하는 거를 약간 제동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그냥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네, 기업가형 맞습니다. 네. 세컨드 펭귄이라는 게 네. 이제 약간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오너리스크라는 단어들도 요즘에는 뭐 심심치 않게 옛날부터 좀 쓰였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워낙 그 한 사람이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주변에 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뭐 선망하는 기업들이 되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펭귄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이유가 이제 좀 작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창업가는 이제 적당한 시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단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필요해서 이제 직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 직관을 저는 이제 책에서 봤던 내용으로는 감정, 무의식 그리고 다양한 학습으로 이제 형성되는 총체적인 판단 능력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조금 궁금했던 게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기간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네. 젊은 CEO나 이제 약간 경력이 있는 CEO나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학습 기간이 적은 젊은 창업자 같은 경우는 직관이 좀 무디다고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간의 법칙 같은 것 때문에 양에 되게 많이 천착하셨던 게 좀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양이란 시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질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질이 훨씬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이제 얻고자 하는 그 태도와 거기서 배우는 자세 그리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설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그것들을 굉장히 잘하면은 뭐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도 가능을 하고요. 이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게리 클라인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에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을 되게 많이 읽으면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과 몇 시간 만에 직관을 깨닫는 경우가 카드가 있는데 이제 A라는 카드 뭉치와 B라는 카드 뭉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랜덤하게 뽑는데 A라는 카드는 조금 더 이제 이익도 크고 손해도 커요. 근데 이제 계속 뽑다 보면은 손해가 조금씩 더 큰.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잃어가는 카드고 B는 폭은 작은데 조금씩 이제 얻어가는 카드예요. 사실은 계산하기가 되게 이제 계산적으로는 어렵죠.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B 카드를 더 많이 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되는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쌓이는 이제 무의식 중의 지식들이 이제 의사결정으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양이랑은 물론 뭐 무시할 수 없겠지만 양보다는 좀 더 질적으로 더 좋은 뭐 예를 들면 빡빡한 이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제 젊은 CEO도 뭐 이제 충분히 역량 있는 사업가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직관이 그 결국에는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뭐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뭐 물론 뭐 잘 모르지만 타고난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사업가는 타고난다. 뭐 이렇게 뭔가 대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늘이 정해줬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뭐 그런 거랑은 좀 약간 배치되는 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기질이 저는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창업가형 기질도 있고 세컨드 펭귄의 기질도 있는데 어떤 이제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통찰력이고 인사이트 이제 직감이랑은 또 다른 감각적으로 어떤 것에 더 이제 뭐 잘하는 이런 거랑은 다른 관점이라고 봐서 그래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이런 어떤 규칙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의사결정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그리고 그거를 거의 순식간에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직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질적 그런 것보다는 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의사결정의 구조가 좀 더 복잡하거나 복잡계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인풋 아웃풋이 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찾긴 어렵죠. 왜냐하면 그 패턴을 결국에는 이제 인식하는 능력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한 10년, 20년, 30년 있은 분들이 물론 그분이 이제 직관을 잘 다듬었다는 가정하에 이게 이제 오래 있으신 분들의 또 그 짬바를 저희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집 가면서 짬바로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보다 이제 우리가 굳이 한 가지를 뽑자면 그 이제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기질은 기질대로 있지만 직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좋은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죠. 배양이 가능한 능력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하나 더 창업자 관련해서는 이제 권력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거든요. 이제 권력이 갈망의 대상이고 또 그 권력이 또 창업자를 부르기도 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고 결국에는 권력을 즐길 줄 안다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그 우리가 하나는 공권력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창업자의 권력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권력과는 좀 뭐가 다른지 권력을 적절하게 이제 즐기고 사용한다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오해가 이제 있을 수 있는 또 단어 선택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 창업자의 권력은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책임.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하면은 처음 느끼는 다음이 생각보다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끌고 좋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업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뭔가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들었던 재밌는 창업자분이 해주신 얘기가 자기 회사 다닐 때 너무 그 회사가 싫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너무 회사 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내 회사도 가기 싫더라. 어떻게 하냐 갈 데가 어디 없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이분들이 이제 이게 정말 내 책임이고 근데 모든 대표이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행사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에게 대표이사로서 곧 책임이자 권한이고 의무이고 이런 것들을 잘 행사해야 된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 맘대로 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영향력. 그래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이 조직 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직원들의 어떤 그 만족도를 결정하기도 하고 뭐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들이 어떤 만족하고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범지구적인 거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것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는 창업자가 훨씬 더 이제 좀 역동적으로 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서 이제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거를 알고서 이제 더 정확하게 행해라. 약간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흔히 그러니까 뭐 조금 문맥을 잘못 읽으면 그냥 권력이라는 단어가 워낙 좀 강하고 거친 단어다 보니까 딱 보면 뭐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영향력으로 좀 대체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책을 보시는 독자분들께서 스무스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창업자와 함께 같이 할 기업가형 인재 세컨드 펭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이 세컨드 펭귄이 선천적인 어떤 재능보다도 후천적으로 뭐 노력과 성장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능력이나 훈련 이런 거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기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보다 적합한 아니면 보다 좀 빠르게 기업가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컨드 펭귄의 기질적인 특징이 있다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타심인 것 같아요. 이타심. 아까 이제 결국 그 창업자들을 이제 때로는 제재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이 창업자를 잘 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세컨드 펭귄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저 오너나 이런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내가 막 제재하고 막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역할을 정의하는 또 경영진이나 물론 C레벨이나 세컨드 펭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기본은 창업자들은 사실은 뭐가 맞다 틀리다를 논할 대상이 아니고 일단 절벽에서 뛰어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비전과 동기는 처음에 있고 지금 단계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사실은 이제 세컨드 펭귄은 그 비전과 어떤 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이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떨어지기 전에 띄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컨드 펭귄임을 사실 자철하지만 사실은 그 하는 역할을 보면은 사실은 퍼스트 펭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에 퍼스트 펭귄인지 세컨드 펭귄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창업의 길을 가거나 독립적인 이거 길을 갈 수도 있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세컨드 펭귄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창업자의 비전을 잘 이제 그 만들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타심과 세컨드 펭귄은 다른 사람들을 같이 이제 리딩하면서 결국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이끄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이제 이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적 정직성인 것 같아요. 지적 정직성. 네, 이게 권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업자의 권력은 사실은 그가 내생적으로 그가 창출한 권력이거든요. 내가 이제 만들었고 그렇죠. 내가 이제 고용한 사람인데 세컨드 펭귄은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그냥 또 이제 직원이기도 하고 심지어 주주나 코파운더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이제 어떤 C레벨 포지션을 달고 와서 이 회사에서 갑자기 막 그것도 뒤늦게 온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듣냐 하면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제 따르게 하냐는 합리적인 이제 그 가설을 가지고 또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들을 경청하고 의견을 조합하고 또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결과가 좋고 그래서 이런 어떤 되게 자신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검증하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정답이 없고 난 언제라도 이제 또 나의 의사결정과 가설을 검증해 나가면서 더 발전시킬 거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제 내가 좀 덜 틀리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지적 정직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기질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지적 정직성 전에 이제 이타심 파트에서 약간 그리고 약간 맨날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창업주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권력 다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저 사람의 비전과 이런 거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이라고 하셨잖아요. 리더의 자질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창업가가 아니라 기업가형 인재한테도 좀 필요한 뭐 역량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 파트를 책에서 따로 쓰면서 창업자의 리더십과 세컨드 펭귄의 리더십을 좀 구분을 했는데요. 일단 세컨드 펭귄의 리더십은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직관을 딱 제시해서 이게 비전이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막 뜨거운 동기부여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네. 결국 너가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당신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이제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렇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관계일 수도 있고 옳은 의사결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팔로워적인 게 아니라 리더의 기질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뭐 합리성이라던가 이제 근거를 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네. 기업가형 인재라는 것도 사실 이제 쉽게 보면은 안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기업에서 일을 하셨으면서 혹시 이런 인재들이 좀 많이 접해 보셨나요? 소수입니다. 소수. 네, 그러니까 창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창업자가. 네, 실제로 창업자가 되고 창업을 하시는 분은 소수인데 창업자가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세컨드 펭귄이 이런 역할이고 나는 그런 기업가형 인재 내가 창업을 하지 않거나 내가 뭐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리딩하고 회사를 조직을 성장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은 생각보다 소수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제 필드에서 좀 접해보셨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좀 많이 좀 많아졌어요. 그럼 좋겠네요. 네. 저는 책을 내용에서 이제 좀 더 재밌던 파트가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세컨드 펭귄 기업가형 인재의 핵심 역량을 5가지 정도 꼽아주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문제 정의 역량, 가설 기반 사고, 데이터 분석 역량, 그리고 데이터 내러티브 역량, 그리고 마지막에 리더십 역량인데 리더십 부분은 방금 얘기는 했고 이게 사실 그 내용이 다 파트별로 조금씩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쭉 보면서 다 중요한 내용처럼 보였는데 조금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5가지 역량 중에서 이제 문제 정의 역량이 다른 역량에 비해서 조금 강조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제 왜 다른 역량보다 조금 더 강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문제 정의 역량이 다른 역량보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이제
먼저 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역량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선시돼야 되는 네. 역량이네.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은 나머지 뒤에 과정이 굉장히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아, 네, 그쵸, 헛된 그쵸. 이제 자원과 비용을 낭비를 하게 되고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컨설턴트 때 많이 들었던 얘기고 과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아서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내용들을 넣어놓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의 이제 진짜 핵심 문제는 뭘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중에서도 뭐 매출이 떨어져서 수익성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문제를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높았던 고객들이 이탈하는 문제라고 정의하는 것과 또 마진율이 좀 낮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문제라고 정의했을 때 굉장히 다른 문제를 이제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가 그 방향성과 가설과 그 액션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장 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사실 이거는 또 우리의 개인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행복한 게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했는데 문제 정의를 그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는데 돈을 되게 못 벌 수도 있고 버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너무 기쁘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못 정의한 거죠. 내가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게 정말 풀고 싶은 문제인지 뭐 돈을 버는 게 풀고 싶은 문제인지를 또 명확히 해야 되고 또 혹은 예를 들어서 나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만나야겠어, 결혼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더 외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슬픈 얘기지만 네. 훅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그 마케팅에서도 비슷하지만 처음에 이제 스타트선을 잘못 끊게 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이게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잘못된 방향의 결과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뭐 왜 우리 수익률이 왜 안 나와 해서 그냥 단순히 수익률을 개선해야겠다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그 중에 몇 가지는 중간중간에 맞춰가긴 하겠지만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신 건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우선시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랑 조금 연관돼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이제 프레임하는 그런 능력하고 남들이 제시한 어떤 문제 제기 혹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그 세컨드 펭귄한테는 좀 중요한 역량처럼 보였거든요. 네.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이제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네네. 이제 말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게 실행 가능한지가 약간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문제를 봤을 때 뭐 부서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를 했을 때 마케터마다 다른 생각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이게 상하 직급 체계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를 학습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초기에는 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처음에 이제 학습하는 시기에는 그렇듯이 일단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크리티컬한 이제 관점으로 보기 전에 되게 많이 인풋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또 굉장히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제가 배울 만한 사람들을 선정을 잘 해야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은 저거는 반드시 그런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들을 이제 계속 간직하면서 고민으로 이제 넣어놓고 새로운 이제 사건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또 검증해 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 어떤 그 크리티컬한 생각으로 바라봤던 그 반대 관점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근데 처음에는 그 이론들이 굉장히 좀 취약할 거예요. 좀 약하고 그래서 실제 실전에서 얘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적용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생기면서 점점 자기 관점이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관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또 여전히 경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점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제가 놓쳤던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가설이 더 이제 단단해져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그분들이 이제 말하고 참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경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더
그 중요한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하 관계라든가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굳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랫사람의 의견 개진 정도는 하겠지만 결국 이제 결론은 이제 윗단에서 내려와서 쭉쭉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최고 책임자분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안에서 워낙 이제 좀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나중에 하나의 정책이나 방향성이나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좀 듣고 네. 그리고 나만의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네. 가져도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제 좀 부대끼면서 이제 깎아도 내고 이제 더 담아도 내고 이렇게 좀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책 내용도 그렇고 네. 이제 작가님 인사이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광고만 이제 담당하는 파트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시고 운영, 경영, 이제 홍보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인사이트 자체가 조금 결도 다르지만 깊이도 좀 확실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되게 일부만 전달을 드렸는데 책의 후반에는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룬 실전적인 얘기들, 실무적인 얘기들이 훨씬 많고 실제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가설을 세우는 방법이나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이제 책을 구매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주제를 한번 조금 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그 채널 자체가 네네. 주로 마케터분들이나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싱크율을 조금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스타트업 안에서도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광고 대행사랑 혹시 일을 같이 해보셨을까요? 네, 한 적도 있고 네. 마케팅 셀프 서빙도 해봤고. 네, 셀프 서빙도 해보셨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가님께서 퍼포먼스 마케터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가 일단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메타나 구글 같은 퍼포먼스 마케팅 툴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마케터를 넘어서 저는 이제 그 효과 기반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제 낼 수 있는 그 마케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퍼포먼스, 저희 지금도 마케팅 리더를 맡고 있는데, 퍼포먼스 마케터도 CRM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요즘에 이제 영역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이제 구좌들을 어떻게 운영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기본을 갖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최고를 뽑아낼 수 있는 마케터가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효과를 증명해내는 마케터. 맞습니다. 가 퍼포먼스 마케터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 광고주가 퍼포먼스 마케터와 함께 해야 된다면 물론 뭐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긴 한데 어떤 점을 광고주 입장에서 퍼포먼스 마케터한테 같이 고민을 해달라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마 구체적인 좀 그 목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있는 경우가 많긴 해요. 네. 뭐 CAC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낮추고 싶다. 이번에 뭐 단가나 뭐 로아스를 얼마나 하고 그쵸. 싶다. 리텐션을 높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그 상위에서 왜 그걸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과 이해도를 많이 이제 고민해 주면 더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은 관심이 있거나 고민을 가지는 마케터나 대행사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목적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지표를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 방향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제 정의거든요. 그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마케팅 단순히 팀원이 뭔가 카운터파트가 아니고 리더나 CMO나 뭐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자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비즈니스 어떤 목적 현재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그 문제를 뭐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묻고 듣고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행안을 짜는 이제 마케터였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경쟁력이 있다면 생각보다 그 내부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많지만 그 시장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스타트업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 데이터.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외부 인지도라든지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어떤 그 사이트나 서비스 요즘에 뜨고 있는데 그거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대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경쟁력 중에 하나가 많은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또 그 온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내부 데이터만 보다 보면은 사실 그 외부로 이제 결국 뭐 인지도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면 외부로 또 돈이 들고 그렇죠. 또 내부 서베이도 이런 팀이 있어서 구체적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회사도 많진 않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약간 둔감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외부의 그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약간 그냥 단순히 우리 거를 대행해주는 뭐 손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가는 파트너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중추 신경계처럼 좀 같은 높은 단위에서 좀 고민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고 이제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가 작다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의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데이터만 있으니까 외부에 좀 다양한 레퍼런스나 이제 광고주와의 경험이 있는 그런 데이터나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해주면서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혹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같이 좀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컨드 펭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이제 뭐 고쳐야 될 건 다시 고치고 뭐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제 마케팅이 뭐 대부분 다 그렇죠. 뭐 플랜, 두, 시 요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는데 네. 퍼포먼스 마케터 역시 그런 과정을 많이 겪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터도 혹시 스타트업의 기업가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기업가 인재가 되는데 그 펑션의 제약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없고. 네. 하물며 이제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GMB 매출을 창출해내는 부서기 때문에 그 어느 조직보다 오히려 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좁게 정의하면은 그게 기업가형 인재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니어나 신입일 때는 주어진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꽤 제가 뭐 7년, 10년 그 이상의 연차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고 물론 되게 아는 것도 많고 전문성은 있지만 이 관점 자체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지어 CMO를 이제까지 하신 분들도 이게 그 관점을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케팅 성과를 어떻게 높이고 뭐 로아스가 어떻게 하는 게 그 앞서서는 비즈니스 목적과 해결해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고 우리의 고객은 누구고 근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단으로서 마케팅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온라인된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거의 관심이 없거나 좀 이럴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주니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컨설팅 때 초기에 그 오너의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마케터 분들도 물론 자기가 이제 하는 업무를 충실히 배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이제 팀장의 관점, 그 이상의 관점, 비즈니스의 관점을 잘 쌓아두는 게 기업가 인재로 가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좁은 의미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데만 포커스를 둔 사람은 이게 뭐 7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혹은 뭐 CMO까지 가신 분들도 이제 좀 적당한 기업가형 인재라고 좀 부르기에는 어렵게 될 수 있겠지만 주니어여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목적이라던가 이런 좀 높은 뷰까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퍼포먼스 마케터도 기업가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도전해봐야겠어요. 제가 책을 조금 이제 읽어보면서 저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니까 좀 감명 깊게 다가왔던 문구가 지표를 개선하려고 해서는 지표를 개선할 수 없다라고 이제 소제목으로 넣어주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퍼포먼스 마케터한테는 이제 미치는 거죠. 지표를 개선하라 그랬는데 지표 개선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셨는지 또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표를 정말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좀 밟아야 하는지 뭐 그런 게 좀 팁이나 이렇게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부에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차곡차곡 넣어둔 건데 사실 이걸 또 구두로 설명하려니까 되게 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표를 이제 계산한다는 것은 그 지표 뒤에 있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지표를 개선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로아스를 높인다. 로아스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투입하는 광고 대비 최고의 아웃풋을 내고 싶다. 비용을 아끼고 싶다. 뭐 이런 건데 뭐 로아스를 높이는 방안은 사실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타겟을 어떻게 잡느냐. 굉장히 이제 뭐 VIP나 올가닉하게 유저한테 굳이 예전에는 광고가 나가지 않았던 유저들한테 잡거나 뭐 검색 광고에서도 사실은 거의 그냥 우리 사이트로 기본적으로 올가닉한 키워드로 인입되는 것을 잡아서 광고를 하거나 로아스가 몇만 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아닌 지표만 바라봤을 때 이제 발생하는 그 이제 그런 어떤 디스크리펀시 그 차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 선행지표와 또 후행지표라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지표는 보통은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죠. 매출을 올리고 싶거나 뭐 수익성 올리고 싶거나 근데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것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앞에 선행지표가 있는데 여기 문제 정의의 또 과정이고 가설 검증의 또 과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셀렉션 저희 그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의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혹은 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여서 이제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선행지표인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GM 매출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매출 개선이라는 건 결국에 그러면 할인을 더 많이 하고 뭔가 뭐 이벤트라고 이런 걸 텐데 이제 문제의 정의를 셀렉션이라고 봤을 때는 요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선행과 후행지표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도 있고요. 또 이제 책에서는 또 이제 시스템 관점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또 지표를 개선하는 점에서 또 이제 서술해 놨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에나 뭔가에만 매몰돼가지고 요거만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맞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앞단에 있었던 뭐 선행 지표를 맞아요. 개선한다던가 실제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를 먼저 찾아가지고 걔를 개선해서 이 지표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좀 웃긴 얘기지만 그러니까 대행사의 퍼포먼스 마케터로서는 이 선행 지표들을 고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좀 좋지 않은 이제 수를 써서 뭐 오가닉으로 유입되는 거를 굳이 광고로 잡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예를 들면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판매량이 적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외부의 대행사의 마케터가 수치만 개선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아까 강점을 외부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외부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계는 당연히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제 퍼스트 데이터는 이제 보통 기업이 있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저는 특화된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스타트업에 가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부서에서 문제를 푸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보거나 뭐 그럴 이제 여유도 없고 그렇지 않고 다 이제 그 제한된 상황에서 최적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 쪽의 문제를 다 푸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그 문제가 한정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적을 꺼내는 게 결국에는 그 굉장히 좋은 또 영향이나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이제 요거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을 잘 알면은 제가 하는 퍼포먼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에서도 그 관점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말보다도 그 실제로 필드에서 겪으시면 더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지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단 이제 설정도 하시고 가설 검증도 하시고 결과적으로 개선이 돼야 이제 지표가 개선이 되는 맞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게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좀 쓰면서 해도 되나 싶긴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는 셀러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이제 뭐 쿠팡도 그렇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이게 그냥 요즘에는 단순히 물건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파시는 이제 셀러들이 정말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런 셀러들 분들도 혹시 창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당연히 창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가라고 생각하죠. 다만 이제 이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장사단에서 머물러 있느냐, 사업까지 가느냐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창업은 했지만 장사하고 사업은 다르다. 그래서 장사는 본인이 하는 역할을 열심히 했을 때 더 생산성이 이제 1대1로 거의 매칭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이제 확장성의 한계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회사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떨어져서 111 해서 합쳤더니 10이 아니라 뭐 100, 1000 많이 돼야 되는 게 이제 회사의 의의고 그게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조직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일의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협업을 더 잘할 것인지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 구조를 만드는 거는 이제 굉장히 다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사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확장성이 굉장히 무한하고 심지어 제가 뭐 원하기만 하면은 사업 같은 경우는 놀 수도 있죠. 장사는 그렇죠. 놀면 안 되죠. 장사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창업이라는 행위 자체는 똑같이 창업가라고는 보시지만 이분이 장사를 하시는 데서 머무르는 거냐 그리고 이제 뭐 회사를 차리면서 뭔가 뜻을 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냐는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좀 존재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요즘 네. 워낙 셀러가 이제 범람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아까도 앞단에 말씀하셨지만 뭐 1억 버는 게 쉬웠어요. 뭐 6개월이면 벌어요. 뭐 그런 문구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다 이분들이 창업만 하고 있으면 도대체 일은 누가 하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네. 창업은 했지만 네. 이제 장사와 사업은 다르다. 네. 이렇게 정의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요런 이제 온라인 셀러 분들이 사업을 어쨌든 뭐 장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번창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도 이제 불철주야 고민을 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가설 세우고 이제 입증하려고 하고 데이터 보시고 그러고 계실 텐데 컨설턴트로서 네. 셀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좀 거치면 좋을지 사업을 초창기에 진행하시는 장사를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좀 조언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좀 계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시장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 거의가 사실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고 그리고 또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그런 시장일수록 저는 더욱더 그 포지셔닝, 경쟁 우위, 내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이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키워드를 잡아서 뭐 하라라고 이제 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일수록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 제품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나라는 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그거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그 퍼스트 펭귄이 아니라 이제 세컨드 펭귄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말에는 사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퍼스트 펭귄처럼 보이지만 결국 퍼스트 펭귄을 따라하고 싶은 가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게 되지 말고 네. 차라리 세컨드 펭귄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2등이 되라, 뭐 2인자가 되라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거를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이 되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역량을 쌓아서 기회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창업을 하든 그것이 뭐 다른 회사로 가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 셀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두려움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라도 하겠다 싶어서 하시면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따라하고 다 따라하고 잘 될 땐 잘 되지만 안 될 땐 또 다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팔고 싶은 게 있고 어떤 사업에 어떤 문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더 고민해 보신 사람들일수록 차별화가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제 내면을 들여다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욕망과 동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차별화된 어떤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스스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차별화를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나중에 형태로 변질이 돼서 뭐 제품이 되던가, 혹은 그게 서비스화가 돼가지고 서비스 상업이 되던가 그런 쪽으로 해서 차별화를 가져가야지. 그냥 단순히 뭐 남들 하듯이 다 따라하고 뭐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 하는 거 그냥 쫓아가지 말고 스스로가 되어라. 저도 이게 이제 세컨드 펭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불확실한 1인자보다는 이제 뭐 완벽한 2인자가 되라 약간 그렇게 소재를 쓰셨어요. 그래서 2등으로 머물라는 건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래서 좀 넓게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돼서 더 좋은 파트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책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구두로도 그리고 여러 예시를 들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마케팅 그룹 인터뷰를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종료를 하기 전에 작가님께서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 돼도 좋고 이제 뭐 미래 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원하게. 방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데요. 많은 좀 이제 시대 정신이 퍼스트 펭귄이 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움인데 대부분의 결정을 두려움으로 하면은 거의 나중에 잘 안 되더라고요. 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컨드 펭귄이 되는 것은 그냥 뭐 말씀하신 것처럼 2인자에 머물라, 뭐 누군가의 팔로워가 되라 이런 것보다 더 심층적으로는 결국에는 나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나의 스토리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발굴해서 그 후에는 사실은 창업을 해도 되고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되고 회사에 있든 없든 조직에 속하든 안 속하든 내 자신이 가진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살아가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식의 메시지라서 독자분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저도 후배들이 항상 이제 많은 고민을 들려줄 때마다 그런 답변을 주곤 하는데 그런 분들이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감동을.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세컨드 펭귄의 저자이자 네. 백패커의 최고 전략 책임자 임승현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